미국 미시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현지 노동자들이 구내식당 앞에 길게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햄버거도 피자도 아니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밥과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이죠. 한 미국인 노동자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밖에서는 돈 주고도 못 구해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걸 먹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 나라 공장에서 한국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니. 그런데 이건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곳곳에서, 그리고 멕시코와 헝가리, 베트남에서까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한국 급식 대란의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하나 짚고 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지금 벌어지는 일의 규모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한국의 3대 급식 기업이에요. 이 세 회사의 해외 매출을 다 합치면 2022년에는 5,93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처음으로 7,042억 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7,600억 원대, 그리고 업계에서는 2029년이면 이게 1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그린푸드 한 곳만 봐도 2021년 해외 매출이 538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187억 원. 3년 만에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2%.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조금씩 늘어난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급식이요. 우리가 학창시절 그렇게 당연하게 먹었던 그 급식이 지금 수출 효자 품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밥이잖아요. 특별할 것도 없는 매일 먹는 끼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밥 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나라, 바로 미국의 급식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그림이 제대로 보여요. 미국의 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려면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전까지 미국은 나름 학교 급식법에 따라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학교 급식 예산을 무려 20억 달러나 삭감합니다. 예산이 확 줄어드니까 학교들은 난리가 났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아이들 밥을 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국 농무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케첩을 채소로 인정해주자는 거였어요. 케첩에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케첩 한 봉지를 채소 한 접시로 쳐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케첩은 채소 논란입니다. 물론 당시엔 거센 반발 때문에 무산됐지만 이 발상 자체가 미국 급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11년, 이번엔 피자가 등장합니다. 미국 의회가 학교 급식 규정을 정하면서 피자에 발린 토마토 페이스트를 근거로 피자를 채소로 분류할 수 있게 했거든요. 피자 한 조각이 채소 한 접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미국 사람들이 게을러서 혹은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훨씬 구조적이거든요. 미국의 급식은 거대 식품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요. 냉동 피자, 냉동 감자튀김, 이런 가공식품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학교 급식은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자기네 제품이 계속 급식으로 나가길 원하고 그 힘이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미국 급식이 인스턴트 위주로 흘러간 건 아이들 건강보다 예산과 기업 논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실제 미국 학교의 급식 사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종이 트레이 위에 덩그러니 놓인 갈색 너깃 몇 개, 냉동 피자 한 조각, 초코우유 하나, 이게 한 끼예요. 미국의 학부모 커뮤니티인 레딧에 가보면 부모들이 직접 우리의 학교 급식은 그냥 쓰레기다 라며 사진을 올리는 글이 넘쳐나요. 어떤 부모는 이런 걸 돈 내고 먹이느니 도시락을 싸는 게 낫다고 하소연하고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그 다음이에요. 미국에는 런치 쉐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점심 망신주기예요. 급식비를 제때 못 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따뜻한 급식 대신 차가운 샌드위치를 주거나 심한 경우엔 손등에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밥값 안 냈어 라고 온 학교에 광고하는 셈이죠. 이 런치 쉐이밍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뉴멕시코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걸 법으로 금지시켰고 다른 주들도 뒤따라 비슷한 법을 만들기 시작했을 정도예요.
아이가 밥을 먹는 일에 빛과 수치심이 따라붙는다니 한국 사람 입장에선 이게 참 낯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유럽은 좀 나을까요? 안타깝게도 서구권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했어요. 영국을 볼까요? 영국에는 한때 터키 트위즐러라는 급식 메뉴가 있었어요. 돼지꼬리처럼 베베 꼬인 모양의 튀긴 가공육인데 90년대와 2000년대 초 영국 아이들의 주식이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이게 진짜 고기라기보단 온갖 첨가물 덩어리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분노한 사람이 바로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였습니다. 그는 영국 학교 급식이 이대로 가면 아이들 건강이 망가진다며 정부에 강하게 압박을 넣었고 결국 2005년 무렵 이런 정크푸드성 급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개혁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제이미 올리버가 영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의 급식도 바꿔보겠다고 건너갔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급식 문제는 셰프 한 사람의 열정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었던 거예요. 이 실패담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좋은 급식이란 건 맛있는 요리사 한 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갈색 너깃, 냉동 피자, 초코 우유, 터키 트위즐러, 그리고 급식비 때문에 망신당하는 아이. 이 상태에서 한국 급식 영상을 본다면 서구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 반응이 지금 인터넷을 뒤덮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는 한국 급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그때마다 외국인들이 댓글로 난리가 나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교사들이 자기가 먹은 급식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급식 소개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이게 조회수 수백만을 우습게 넘겨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미국이나 영국 학생의 눈으로 한국 급식을 처음 본다면요. 일단 식판부터 다르죠. 반찬 칸이 나뉜 스테인리스 식판에 흰쌀밥과 국이 기본으로 나오고 거기에 김치, 나물, 생선구이나 불고기 같은 메인 반찬, 그리고 후식으로 과일이나 요구르트까지 반찬 종류만 대여섯 가지예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까지 나서서 한 끼의 메뉴가 6개라며 한국 급식을 집중 조명했을 정도죠. 영양사가 매일 칼로리와 영양소를 계산해서 식단을 짜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수저를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쓰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 소독기 장면이 틱톡에서 특히 화제가 됐어요. 외국인들이 밥도 대단한데 수저까지 소독해준다고? 하면서 경악하는 거죠. 미국 스트리머들이 한국 급식 리뷰 영상을 틀어놓고 리액션하는 컨텐츠도 인기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학교 밥이라고? 우리 동네 레스토랑보다 낫다. 한국 학생들은 매일 이런 걸 먹는다고? 진짜야? 아까 미국 급식 사진을 봤던 그 눈으로 이걸 보니까 충격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 급식은 어제 오늘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 시스템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전 세계가 여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K컬처의 물결이에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휩쓸면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음식, 아이돌이 먹방에서 소개하는 메뉴, 이런 게 다 궁금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뭘 먹지? 로 관심이 옮겨갔고 그 끝에 급식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힘은 소셜미디어예요. 예전엔 한국 급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세계에 보여줄 창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자기 점심을 찍어 올리는 시대잖아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교사가 자기가 먹은 급식을 영상으로 올리면 그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오래전부터 있던 실체와 그걸 퍼뜨리는 새로운 통로가 만나면서 이 현상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한국 급식이 화제가 됐다 정도의 이야기예요. 진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화제가 되는 것과 그게 돈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국 급식 기업들은 이 관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관심이 뜨거울 때 바로 그 순간에 시장으로 뛰어든 거죠. 앞에서 말한 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뛰어들었는지 볼까요? 처음엔 이랬어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 주재원들을 위해 한국식 구내식당을 운영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밥은 먹여야 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 식당 밥에 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낯설어 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한국 급식 줄에 서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왜 우리한테는 이거 안 주냐고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급식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는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 현지인 전체로 시장이 확 넓어진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 하나를 봐요. 사람은 좋은 걸 한번 맛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매일 냉동 피자를 먹던 사람이 갓 지은 밥에 정갈한 반찬을 맛보면 다시 냉동 피자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한국 급식이 파고든 지점이 바로 이 심리예요. 대표적인 장면 하나 소개할게요. 삼성 웰스토리가 헝가리에 있는 공장의 급식 사업을 확장할 때였어요. 헝가리 현지에도 급식 업체들이 있었겠죠? 자기네 땅이니까 유리했을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가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헝가리를 삼고 여기서부터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주변 7개국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어요. 왜 헝가리였을까요? 이미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식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전엔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의 텃세를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돼서 오히려 현지에서 먼저 찾는 무기가 된 거예요. K컬처가 만든 브랜드 파워가 급식 사업이라는 아주 실무적인 영역에서까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 웰스토리는 지금 전체 매출의 10에서 12%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데 이걸 2033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급식 회사가 이 정도 야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현대그린푸드의 행보는 더 공격적이에요. 이 회사는 지금 미국, 멕시코, 중국, UAE 등 7개 나라에서 80개가 넘는 급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과 멕시코에 새로 짓는 글로벌 대형 공장 3곳의 급식을 맡기로 했는데 이 3곳에서만 하루에 4,550끼를 배식해요. 해외 사업장 전체를 합치면 2023년에 하루 9만 끼였던 배식량이 2025년 초에는 하루 10만 끼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 급식 기업이 차린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왜 대단하냐면 그냥 밥집 하나 잘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한 도시 인구가 매일 한국식 급식을 먹는 규모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현대그린푸드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식, 일식, 양식은 물론이고 아랍식, 튀르키예식, 동남아식까지 6개국 식단을 동시에 운영해요.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단순히 한식만 파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입맛을 다 맞춰주는 종합급식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이 한식을 파는 걸 넘어 급식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워홈은 또 다른 길을 갔어요. 이 회사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기내식이에요. 2018년에 미국 LA의 기내식 전문 기업을 인수한 뒤 지금은 싱가포르, 일본 등 10여 개국 항공사에 하루 1만 5천 끼의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중 한 항공사와는 35년 넘게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요. 비행기 안에서 나오는 그 밥을 한국 급식 기업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워홈은 미국, 멕시코, 중국, 폴란드, 베트남을 핵심 지역으로 삼아 해외에서만 110개가 넘는 급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90개에서 불과 2년 만에 20곳이 늘어난 거예요. 육지에서 하늘까지 한국 급식이 안 뻗어나간 데가 없는 셈이죠. 그런데 이 흐름에서 제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기업의 진출을 넘어선 이야기거든요. 바로 미국 정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2025년 초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국민에게 권장하는 공공영양식단 지침에 김치를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미국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김치 드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권한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간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뚫기 힘든 벽이 바로 공공급식 시장인데 정부가 김치를 권장식품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벽에 문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계기로 미국 학교 급식 시장에 김치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 김장 체험 행사를 열었고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여 K푸드 급식 도시락을 맛보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죠. 심지어 한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식 브랜드로는 최초로 미국 맨해튼의 공립학교에서 일일 급식 이벤트를 열었어요. 미국 학생들이 자기 학교 식당에서 불고기와 잡채, 모듬전을 먹는 장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이죠. 민간이 문을 두드리자 정부가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한국 급식은 왜 이렇게 강할까요? 다른 나라는 왜 이걸 못 따라할까요?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라고 하기엔 부족해요. 맛있는 음식이야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저는 진짜 이유가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급식은 한 사람의 요리 실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만든 촘촘한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볼까요? 그런데 이 뿌리 이야기를 하려면 좀 놀라운 반전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해요. 지금은 세계에 급식을 수출하는 한국이 불과 70여 년 전에는 밥을 얻어먹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학교 급식의 시작은 1953년 캐나다가 지원한 분유급식이었어요. 6.25 전쟁 직후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던 시절이죠. 유니세프와 미국 국제개발처 같은 곳에서 보내준 원조 물자, 그러니까 탈지분유와 밀가루로 결식아동을 먹이는 구호급식이 우리 급식의 출발점이었어요. 남의 나라가 보내준 밀가루로 겨우겨우 아이들 배를 채우던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1973년 무렵 외국 원조가 끊기면서 자립급식기로 넘어갔고 마침내 1981년 학교 급식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급식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뼈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소름 돋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 학교급식법을 만든 게 1981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미국이 급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바로 그 1981년이에요. 같은 해에 한 나라는 급식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는 급식을 법으로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림길이 40년 뒤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한국은 이 법을 근거로 1998년 초등학교, 1999년 고등학교로 전면 급식을 확대했고 2002년까지 중학교까지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리 잡았어요. 바로 영양사, 그리고 영양교사예요. 한국은 학교마다, 사업장마다 전문 영양사가 배치돼서 매일의 식단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요. 칼로리, 단백질, 나트륨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균형을 맞추죠. 이건 요리사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예요. 지금 한국의 학교 급식은 연간 8조 원 규모의 거대한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성장했어요. 탈지분유에서 시작해 8조 원 식판까지. 외신들이 한국 급식을 두고 10점 만점에 100점짜리 균형 잡힌 식사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연히 잘 나온 밥이 아니라 70년간 설계되고 축적된 밥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핵심이에요. 레시피는 베낄 수 있어요. 떡볶이 만드는 법, 불고기 양념 비율, 이런 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은 베낄 수가 없어요. 대량으로 조리하면서도 위생과 영양을 동시에 관리하는 노하우, 매일 수천 명분의 신선한 식재료를 조달하는 물류망, 영양사라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체계,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제이미 올리버가 미국 급식개혁에 실패한 이야기를 했죠. 셰프 한 명의 열정으로는 안 됐던 그 일을 한국은 국가가 70년 동안 시스템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건 사실 음식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전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돈 주고도 못 구한다는 미국 노동자의 말이 생각보다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 사람은 단순히 떡볶이가 그리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식 급식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 총체적인 경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현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인간 심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당연함의 역설이에요. 한국 사람에게 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특별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급식 맛없어, 또 이 반찬이야 라고 불평하면서 컸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연함이야말로 사실은 엄청난 성취였던 거예요. 온 국민이 어릴 때부터 매일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밥을 먹고 자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인프라인지 우리는 밖에서 누군가 놀라기 전까지 잘 몰라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진 걸 잘 못 알아봐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못 느끼는 것처럼요. 미국 노동자가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해요 라고 감탄할 때 한국 사람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라고 되묻게 되는 거죠. 그 낯선 감탄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의 진짜 가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국뽕 콘텐츠로만 소비되는 게 조금 아쉬워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현상이 진짜로 말해주는 건 한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수십 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1981년, 미국은 급식 예산을 깎는 선택을 했어요. 눈앞의 재정을 아끼려고요. 그 결과 지금 미국 아이들은 케첩과 냉동 피자를 채소라고 부르는 급식을 먹고 밥값을 못 내면 망신을 당해요. 반면 한국은 같은 해에 급식을 법으로 챙기는 선택을 했어요. 밥을 얻어먹던 나라였는데도 아이들 밥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당장은 돈이 드는 일이었죠. 그 선택이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고 돈을 주고도 사려는 자산이 되어 돌아왔어요. 결국 이건 밥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 투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는 것. 그게 이 급식 대란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물론 이 성장세가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한국 급식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데에는 사실 절박한 이유가 있거든요. 국내 시장이 정체됐기 때문이에요.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급식을 먹을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해외 성공은 자랑스러운 진출인 동시에 국내 시장의 위기가 밀어낸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두 얼굴을 다 봐야 이 그림이 온전히 보여요. 그리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현지의 입맛과 문화에 맞추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한식이 인기라 해도 매일 먹는 밥이 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과 조화를 이뤄야 해요.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각국의 까다로운 위생 규정과 인허가 절차를 하나하나 통과하는 것도 큰 과제예요.
실제로 식약처가 미국, 베트남 등 7개국의 급식 관련 규정을 분석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까지 나선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짐작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 급식이라는 카드가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 공장에서 잡채밥을 받으려고 줄을 선 노동자, 그리고 돈 주고도 못 구해요라는 그 말. 이제 이 문장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그건 단순히 맛있는 한 끼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70년 전 남의 나라 밀가루로 아이들을 먹이던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밥을 먹이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긴 시간의 무게에 대한 감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 그토록 투덜대며 먹었던 그 급식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 가장 평범한 것 속에 가장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 미국 노동자의 한마디 덕분에 비로소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던 것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다음 자산일지도 모른다는 것. 당연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결국 특별한 나라가 되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